도봉구의 옛 역사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 역사잡담 도봉 시즌2 제5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잡담 도봉의 진행을 맡은 역사를 만화로 공부하고 있는 락피디입니다. 네, 시즌2는 도봉구 역사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쟁쟁한 패널분들 다시 모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현대사 공부하고 있는 금광경입니다. 네, 항상 금강경 다음에 소개해서 저도 현대사 공부한다고 소개하는 팅커벨입니다.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현대사입니다. 이다혁입니다. 네, 다시 이다혁으로 돌아오셨나요? 도는 거죠. 네, 그러시군요. 또 새로운 뭐 이다혁, 이다반 뭐 다른 게 있을까 했는데 다시 이다혁으로 돌아오셨군요. 네, 저희가 사실은 녹음을 또 한 주 후에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각자 근황 토크를 조금 해보신다면 어떠실까 싶은데 어떠세요? 근황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파주에서 칩거하고 있습니다. 아, 칩거. 자경리. 네. 옛날 창동리 같은 곳이죠. 요즘 이 방송이 나가는 게 4월 초인데. 잡혔겠죠? 네, 그때쯤이면 아마 코로나 다 잡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저희가 이제 녹음을 3월 9일 날 하고 있지만 주말에 뭐 어디 한번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저는 그 파주에 있어서 네.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누리요, 누리. 네, 네. 근데 거기 이제 가족들하고 당연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가는데 자유로 막히는 걸 20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자유로가 막혔군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갔나요, 거기? 자, 어깨빵 할 정도로 걸어가다 보면. 바디체. 근데 진짜 애기들 있는 집이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좀 그렇죠. 답답해하고 그러다 이제 주말 되니까 그래도 좀 교회 나가서 바람 쐬자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다 연날리고 있고. 연날리고 있고. 네. 와. 창동리 같은 곳이죠. 저 옛날에 맞아요. 연 많이 날렸습니다. 쥐불놀이, 논에서 쥐불놀이 하고. 네, 그런 적이 있었네요. 쥐불놀이가 항상 네. 그 산불의 주요 원인이죠. 그렇죠. 네. 이다혁 선생님 안 하셨나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원래 쥐불놀이 하면 이 깡통돌리가 가장 그렇죠. 메인 이벤트인데 그 점점 경쟁이 붙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조그만 통조림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페인트 통까지. 그렇죠. 기본 페인트통 가야 되는 거죠. 이걸 돌리려고 하고. 네, 어깨 빠집니다, 아주. 애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대학 가면 꽃병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네, 저는 아닙니다. 그러셨나요? 이름만 이다혁입니다. 마음은 이다반이고. 네네네. 네, 뭐 다른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새 체육시설 다 닫지 않았나요? 저는 무브먼트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스포츠인가요? 워크아웃. 스포츠. 어,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오. 주짓수 뭐 이런 게 아니고 복싱. 잘 어울리시네요. 클래식한 걸 그거 좋아해요. 한 6개월 줄넘기만 한다 그러던데. 줄넘기만 하고 있습니다. 줄넘기도 아니고요. 네. 줄넘기를 바로 들어가면은 네. 무릎이랑 인대가 나간대요. 초보자가 하면. 그래서 이렇게 띵뛰게 하면서 손을 줄넘기 하는 식으로만 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정신승리. 그렇게 줄넘기만 한 30분 시킵니다. 그 운동 되나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운동이 되고. 일단 뛰니까 엄청 네. 많이 되겠죠. 복싱이 생각보다 되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스포츠더라고요. 왜 웃으시죠? 무시하나요? 머리를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텝부터 손을 뻗는 것까지가 그 규칙이랑 룰이 다 있어가지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강사 피셜 ESPN에서 꼽은 가장 머리를 많이 쓰는 스포츠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어려운 운동. 기초가 대단해. 왜 웃으죠? 근데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복싱의 모든 것을. 예. 강의, 간파하고. 그렇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썰을 풀어주시더라고요. 복싱에 대해서. 금강현 선생님 맷집 좋으실 것 같아요. 맷집이. 근데 원래 복싱이 맷집 좋으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때리려고 하는 운동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정말 살려고. 한 번도 운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살면서 처음으로 헬스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뉴스 보니까 어제 인천에서 전 복싱 챔피언이 코로나 걸렸대요?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인천구 의회 건물 부셨던데요? 진짜로? 전 챔피언이?
되게 압력성 같은데. 그러려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려고 배우는 건 아니고 건강해지려고. 술 드시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그래 갔더니 정말 사람이 없어요. 아. 체육관에 선생님이랑 저만 둘이. 실내니까 그러죠. 아, 그게 PT도 의미가 없네요. 댄스 진짜.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리고 줌바 댄스 한동안 위험했죠. 네, 그렇죠. 네, 저희 또 댓글이 달렸어요. 네, 팟빵에 한 명. 네. 블루문 M님께서 역사잡담 도봉 재밌게 청취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이 가인초등학교 가인 지하차도입니다. 흐흐 이렇게 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께는 뭐 커피 상품권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역사잡담 도봉에 다시는 분들은 다 커피 상품권을 드려도 제가 커피 상품권이 남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한번 여러분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커피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사랑. 네, 그렇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오늘은 6회 차미리사 선생님의 5회. 5회. 네, 헷갈리는 차미리사 선생님의 집에 빨리 가고 싶죠. 그렇죠. 벌써 유쾌를 하고 싶어요. 네네 생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딱 저와 어울리는 분을 맡게 돼서 너무 그렇군요. 행복하고요. 네네. 정말 어울리십니다. 네네네. 오늘은 그 차미리사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네. 차미리사님은 일단은 여기 사셨던 분은 아니고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오늘은 그 덕성여자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자 네네. 돌아가신 다음에 이 동네에 묻히신 쌍문동에 묻히신 차미리사 네네. 여사님 네.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이 자랑하고 도봉을 대표하는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봉구의 유일한 대학. 유일한 대학. 네. 유일한가요? 네, 유일한. 네. 여기서 부금으로 덕성여대 교가 한번 깔아주셔야 됩니다. 있나요? 부금. 네. 학교마다 교가가 다 있네, 대학도. 다 있죠. 그렇죠. 네, 덕성여대 차미리사 선생님 대해서 한번 말씀 계속 이어주시죠. 네, 사실 이분이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가 그 도봉 3사자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난 방송 들으셨던 분들 한번 복습을 할 겸 네네. 차미리사님이 사실 왕누님입니다. 아. 네, 앞에 3사자 분들보다도 10살 이상 많으신 10살. 네, 어머니 뻘이죠 거의 옛날에 이 정도 차이면. 그렇죠. 그럼 몇 년생이실까요? 그 가장 나이가 많았던 김병로 선생님이 네. 90년생입니다. 90년. 3사자 중에 제일 큰 형님. 네. 90년생인데 90. 1800. 네. 아니 뭐 100년 차이면 친구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차미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1879년생입니다. 79년. 79년생. 79년이면 양띠인데. 저랑 거의 100살 차이가 나시네요. 그러시군요. 100살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거의입니다. 거의의 개념이 저희랑 좀 많이 다르시네요. 거의라 그러면 보통 한 2-3살 정도에서 네. 끊기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차미리사님은 네. 저 이분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재미가 있었던 거는 네. 한번 인생이 또 이렇게 크게 변하는 계기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분을 우리가 오늘날 보통 얘기할 때 뭐 신여성이었다. 그래서 근대 여성 교육의 뭐 아주 중요한 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그랬던 집에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1879년에 네. 아주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서울 아현동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름이 섭섭입니다. 섭섭이. 아까 본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섭섭일까? 느낌 오시죠? 어렸을 적에 집안 어른들이 그렇게 부른 거죠. 섭섭이라고. 그럼 이름이 없이 그냥 별명만 닉네임만 있었는데 그 이름이 섭섭인 거죠, 이름이. 네, 그러니까 호적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이름이 섭섭이라고 얘기를 나중에 계속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리사는 네. 세례명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세례 받으신 이후에는 세례명을 쭉 본명처럼 사용을 하셨고 그 이전 이름은 이제 섭섭이었으니까 사용을 안 하신 거죠. 아니 미리사는 뭐예요? 미리사는 한자일 텐데. 아름다울 미에. 아니요, 그러니까 세례명으로서 원 미리사가 거라는 무슨 뜻이냐. 네, 저 방송을 듣고 계신 교회 관계자분께서는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네이버에 차섭섭으로 검색을 했더니 바로 그냥 차미리사가 뜨네요. 그래요? 네이버도 알고 있는 거죠. 전 또 미리사를 검색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한 템포 느리시네요. 미리사는 대구 광역시에 있는 사찰 이름인데. 네. 아름다울 미리사. 이것도 뭐 아마 외국 세례명 음치라는 거겠죠, 그 당시에. 초창기니까. 네. 네, 어쨌든 이건 세례명이고 그래서 어쨌든 섭섭이로 태어나셨고요. 네. 뭐 이때 다른 분들이 그랬듯이 1895년에 17살 되던 해에 네. 남편 김 씨와 결혼을 합니다. 17살에.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딸을 한 명 낳으시죠. 여기까지는 이 당시 보통 평범한 여성들하고 그러네요. 크게 다르지 않게 성장을 하셨고 결혼도 네. 하셨어요. 뭐 여성이라서 뭐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던가 뭐 따로 그래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때 이야기도 없고요. 네. 근데 남편이 결혼하고 이제 딸도 낳고 살았는데 3년이 되지 않아서 남편이 사망을 합니다. 아하. 청산가부가 되셨네요. 네, 맞아요. 청산가부가 돼버리면서 많이 힘드셨겠죠. 그러겠죠. 많이 힘드신 와중에 이제 고모님이 음. 그러면은 마음도 헛헛하니 한번 같이 교회를 나가보지 않으련? 아하. 대표적인 전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상동 예배당에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셨고 예배를 나가면서 네. 이제 기독교도로 이때 거듭나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900년 22살의 해에 네. 중국 유학을 떠나세요. 상해 쪽으로.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확실치는 않지만 그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그러니까 처가래 본인 친정 쪽에서 네, 사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면 떠나셨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나이 많으신 부모님과 이제 자기 딸을 내버려 두고 떠났다. 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22살에 이제 딸을 한국에 두고 네. 이제 상해로 근데 이때도 유학 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겠죠. 기록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배 타고 간 게 아니고 네. 육로로 가셨겠죠. 아니요 배 타고 가셨는데 타고 간 게 아니고라도. 아니 그러니까 배를 직접 저으셨나요, 이렇게? 배를 타는 법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 화물선에 몸을 숨기고 유학했다. 아. 상해로 갔다라는 게 있어요. 음. 어쨌든 이제 힘들게 중국 상해로 가셨게 된 거고 이제 상해에서 이제 그 기독교 계열 네. 왜냐면 본인이 이제 기독교 신자셨으니까 음. 계열 학교를 다니시고 이제 상해에서도 뭐 이렇게 소소한 활동을 하시다가 네. 1904년에 26이 되실 때 중국 유학을 끝내고 미국으로 가십니다. 오. 미국 유학을 갑니다. 미국은 국제 두 개 나라 걸쳐서 유학 가기 요즘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저희 지난번에 네. 3, 4자 얘기할 때도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 다 일본까지 유학을 네. 가셨었잖아요. 물론 이제 상해에 가셨던 분도 네. 계시지만. 동남아까지 가신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람이었잖아요. 유람. 네, 그쵸. 유람은 아닙니다. 아, 꽤 그건 아니었네. 오래 아, 사셨던데 보니까. 독립자금을 마련하고 하는 건 아. 굉장히 아. 대의가 있는. 네. 네네네. 네. 말을 함부로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으로 26에 건너가서 이제 캔자스주에 또 이제 스케리트 성경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세요. 감리교 계열이고. 근데 이 학교가 이제 정식 우리가 그 학위시고 나온 건 이제 30년대고 아. 이 전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그냥 기독교 감리교 계열 학교인데요. 네. 뭐 선교사를 학교는 있고. 육성하는. 근데 여기 나오신 유명한 분이 계세요. 나중에 후배. 누구죠? 차미리 이사님의 후배죠. 먼 후배. 우리나라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제가 그래요? 말을 하겠죠. 누구지? 누구죠? 누구죠? 이희호 여사. 아. 네. 근래 돌아가신. 네, 근래에 돌아가신 이희호 여사도 이제 이 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아. 찾아보니까. 본인이 후배인 걸 아셨을까요? 한국인이 많이 가는 학교는 아닐 테니까 아셨을 약간 것 비슷한데요? 이거 갑자기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연배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그렇죠. 많이 나긴 하는데 뭐 어쨌든 차미리사 선생님이 5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혹시 그 전에 뭐 미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깐 제가 찾아본 거 말씀드리면 멜리사랍니다. 아, 멜리사. 아, 멜리사 그래서 음차에서 미리사. 아, 멜리사가 미리사가 그렇죠, 됐군요. 멜리사.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근데 이때 그 미국에서도 활동했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네. 이렇게 공부만 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상 한인 커뮤니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네. 캔자스주에 그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그 부인들, 여성들. 네, 그 부인회 같은 거 이제 회장도 하시고 음. 이제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직업 알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처음에 사람들이 넘어오면은 사실 이렇게 적응할 때 알아야 네. 되는 게 많잖아요. 네, 네, 뭐 네. 집을 구한다던가. 네.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들도 여러 개 하셨고 그리고 뭐 안창호 선생이나 아니면은 그 양주삼 선생 같은 분들과 이제 같이 활동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안창호 선생님이 캔자스주에서 아마 근데 학교가 캔자스 주였고요. 네. 학교가 아니고 이제 활동은 미국. 미국. 그러니까 학교만 캔자스 주고. 네네.
그러시군요. 어쨌든 그 미국에서 또 한 2년 만에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셨습니다. 졸업을 하시고 이제 미국에서 활동도 계속 하시고 네. 그러다 이제 1910년 네. 지금까지도 아직 강제병합이 안 됐을 때네요. 그러네. 이게 맞아.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한국 신여성 1세대라고 말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보다 10살 정도 많으세요. 와. 10몇 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시대가 달라요. 신여성 1세대가 아니고 이분은 거의 0세대죠. 그러네. 미국에서 학교 다니실 때 을사조약이 있으셨네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차밀이사가 신여성 1세대인 거고 20년대 이른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여성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2세대인 네네네.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만약에 이 같은 연배, 그러니까 차미리사 선생과 비슷한 연배분들의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될 것 같은데, 근데 차미리사님에 대해서 연구가 된 게 2000년대예요. 그 전에 없었어요? 그 전에는 사실상 약간 잊혀졌던 인물이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 이제 덕성여대에서 뭐 아마 이게 도봉 사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학내 분규가 있는 과정에서 이제 한상권 교수님이 어쨌든 그 전 재단 집안과 이제 그런 여러 뭐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덕성여대가 정말로 이 집안이 세운 건가 찾다 보니까 차밀이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서 2000년대, 2001년 이전에는 네. 덕성여대의 설립자가 차밀이사 선생으로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한상권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차밀이사라는 인물이 있었고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고 이분이 덕성여대의 근간이 되는 여러 활동들을 하셨다는 거를 드러내면서 차밀이사 선생이 이제 나중에 2002년에 정부 훈장도 받으시고 오늘날은 이제 덕성여대의 설립자로 자리매김한 게 불과 20년도 안 됐습니다. 이 방송을 덕성여대 이사회에서 듣지는 않겠죠. 예. 이상하게 안 들어도 돼요. 네. 덕성여대에서도 지금 그 차밀이 선생님 차밀이사 관련 이제 그 돌아가신 날짜에 맞춰서 그 여러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기리고 있고. 네, 이사회에서도?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본부에서? 네, 뭐 지금은 확인이 안 되지만 뭐 예전에는 물론 그 본부 쪽과 아닌 쪽이 이제 따로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차밀이사 기념관도 덕성여대 내에 있다고. 차밀이사 연구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걔 되게 앞선 시기의 인물이에요. 그러네요. 상당히 앞선 시기의 인물이고 그래서 1910년 병합되고 나서 돌아오십니다, 한국으로. 그러니까 이미 유학을 늦은 나이에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유학을 20대에 시작했고 유학 공부하고 해외 활동까지 끝내고 돌아왔더니 이제야 그제야 이제 병합이 된 거죠. 32살. 나라가 망했네. 이미 그때 32살. 네. 우리 지난번에 그 3, 4살 때는 이제 병합될 때 대부분 10대 말이나 그렇죠. 20대 그렇죠. 초였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 32살이세요. 독립운동 중에 제일 큰 누나가 유관순 누나인 줄 알았더니 차밀이사 누나였네. 한참 선배일 것 한참 같아요. 선배죠. 한참 당연하죠. 네. 한 20살 유관순 쯤. 열사는 1919년에 이제 그때 네. 학교를 다니고 학생인데.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19년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분도 딱 들어오시자마자 32살에 1910년에 귀국해서 하신 게 배화학교. 배화학교 교사이자 이제 사감으로 취임을 하는데요. 근데 이때 돌아오실 때 보면 이제 감리교 관련 학교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하는 선교사 중에 한 명으로 귀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귀국을 하시고 이제 배화학교에서 영어랑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10년 동안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배가 앞에 분들하고 좀 다르죠. 급이 다르네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만약에 여성이 아니었다면 그런 루트로 네. 미국에 유학을 가는 것도 없었겠지만 적어도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고 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른바 학교의 사감만 길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로서 남자와는 확실히 다른 어떤 그 말씀이죠. 신교육을 처우. 받고 와도 그렇죠. 이제 길게 어떻게 보면 여학교의 사감과 선생에 머무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하지만 송진우 같은 경우 유학 갔다 와서 바로 사장 그렇죠. 했던 걸로 기억이 네. 나는데 그리고 친구 카드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렇죠. 친구 카드가 있지만 돈 많은 친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인생에서. 그래서 어쨌든 차미리 선생님은 이제 배화학교 교사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네. 배화학교에 있을 때부터 이제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 나가서 죽더라도 뭐 독립을 해야 된다. 무섭다. 뭐 죽는 게 사는 거다. 뭐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해봤지 뭐 나 한 목숨 죽고 나라를 찾으면 대부분 다 살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민족 의식을 많이 강조했던 교사 시절로 이제 이때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어지는 게 3.1운동 1주기 때, 그러니까 1920년 3월 1일 그쯤에 이제 그 서울에서도 또 기념하는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배화 학교 학생들이 이제 참가를 했고 네. 거기에 이제 배우로 참일이사를 지목을 하는 거죠. 결국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학교를 떠나게 되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여학교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뭐랄까요, 식민지적인 것에 대한 강한 저항적인 태도들 이런 것도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은 어쨌든 1920년을 기점으로 한 번은 바뀐다고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 그러니까 뭐 몇 차례 이제 그 기점들이 있는데 네. 17살 때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유학을 하는 시기에 이제 뭔가 새로운 좀 근대 문명을 받아들였던 시기로서 이제 한 1920년까지 볼 네. 수가 있고요. 20년부터는 이제 진짜로 그 여성 교육자로서 진짜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시기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시작이 이제 1920년입니다. 42이시네요. 네, 이미 이때 42. 20년에 벌써 42야. 야. 네. 그러니까 1920년에 이제 3.1운동 1년 뒤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난번 방송을 들으셨던 분은 이제 이다혁 선생님 또는 이다방 선생님이 그 당시에 설명해 주신 걸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네. 3.1운동 이후에 상대적으로 이제 열린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 조선에서.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라는 게 네. 뭔가 이렇게 막 언론들도 생기고 이렇게 뭔가 그래도 새로운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여성 교육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거죠. 아, 뭔가 해보자. 네. 그래서 조선 여자 교육회라는 걸 조직을 하셨고요. 부잉 야학 강습소라는 것도 이제 설치를 하셨습니다. 야학 강습소. 야학을 하는 곳이죠. 근데 1920년대에는 야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야학이 뭐 노동자 야학, 농민 야학, 뭐 여성 야학 등등등등이 있었는데 여성들이 많이 가는 야학은 그 당시에도 여자 야학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 여자 야학이라고 부르는 게 전체 야학이 40%를 달했다. 오. 그러니까 야학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약간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야학에 많이 참여를 했다는 것도 맞고 반대로 말하면 그런 보편적인 교육에 대한 접근권이 그만큼 없었다? 낮았기 때문에 야학이나 이런 교육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왜 이렇게 차미리 선생님이 여성 교육에 매진했느냐를 알려면 네. 이 당시 여성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가 잠깐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1899년에 이미 그 고등 여학교령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제 그때 뭐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결국에는 현모양처. 아, 조선시대 때. 아니죠. 그것보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교육이 이미 도입된 이후거든요. 이때도. 네. 근데 근대적인 교육이 도입이 되지만 그러니까 신시학문이나 근대적인 걸 배우더라도 그 이유는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일정 정도 그걸 배우려면 다 중산층 이상의 좀 잘 사는 집들이었겠죠. 그래서 이게 그 1927년 보도에 따르면 네. 딱 단적으로 드러나죠. 보통 학교,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 입학자가 네. 여성이 남성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반에 6분의 5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통 학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학교가 지금식으로 하면 초등학교예요.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요?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을 배우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도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남성들에 비해서 아주 현격히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차미리사 선생님의 여성 교육이 좀 다른 여성 교육자들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이 당시에 여성 교육을 얘기하면 신여성, 좀 상대적으로 계급이 높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근대 교육을 많이 받았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이야기가 됐는데 차미리사의 그 1920년에 만든 건 이름부터가 야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초점을 맞췄던 분들은 그 가정주부들 또는 기존의 구식 여성이라고 구여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식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 전혀 접하지 못했고 그래서 거의 문해력 그러니까 그 식자라고 할 수 있는 글자를 아는 것 자체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그냥 집안에 그냥 갇혀 있는. 네. 근데 여성들도 세상이 변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것 속에서 어떤 수많은 욕구와 열망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받아주지를 않는 그거는 뭐 식민지 교육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사회 자체가 워낙 가부장적인 두 가지가 이제 겹치면서 여성들이 뭔가 지식에 대한 새로운 어떤 문물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을 갖고 있고 네. 그걸 알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미 결혼을 한 대부분 결혼을 한 가정주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인들. 근데 그 가정주부들이 그 밤에 나와서 공부한다는 게 진짜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눈치 보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도 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분의 활동과 거기 같이 했던 여성분들의 역사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눈치를 보였을 그러니까. 거예요. 네. 어디 여자가 싸돌아다니냐부터 네, 네, 해서 네, 네. 얼굴을 내놓고 싸돌아다니냐 막 네. 이런 것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낙인이 있었겠습니까?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 강습소가 대박이 납니다. 아. 그리고 20년 4월부터는 야학 말고도 네. 전국 이제 순회 강연을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순회 강연 때 보도들을 보면은 순회 강연을 하면 300명 이상이 몰려들어서 오. 거의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 막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모이니까 입장료를 받아요. 와. 토론회나 그런 강연을 하면 1원씩 받거든요. 근데 그 당시 1원이면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돈 있는 사람들만 온 건가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정말 뭐 하루 벌 하루 쓰는 사람들까지 오기는 힘들었지만, 극빈층까지는 오기 힘들지만. 극빈층까지는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강연회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은 네. 지방에서 완전히 산간 벽골에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면이나 그렇죠 좀 거점들, 어느 각 정도 지역에. 도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네. 당시에 그런 지역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른바 결혼한 네. 가정 부인들이라고 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강연회나 어떤 연설회나 토론회 마당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열망, 뭔가 그 접촉하고 싶은, 알고 싶은 것들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네네. 장에. 그렇죠. 그 토론회와 강연회. 일단 여성들이 모여서 뭘 얘기를 듣고 의견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네. 센세이션한 거죠, 이 시기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중 강연을 해보셨으니까 안 해봤는데? 300명 모으는 거 쉽지 그건 않습니다. 쉽지 않죠. 대단히 어려워. 그렇죠. 대단히 네. 어려워. 근데 이 시기에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300명을 모았다는 게 저는 일단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게 계속 됐다는 거. 와. 이게 일회성 강연회가 아니거든요. 슈퍼스타가 아니면 힘들 텐데 이때. 순회 강연인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참일이사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워낙 커서 그 참일이사를 보려고 오는 게 아니고 맞아요. 말 그대로 그 아까 정말 암울했던 여성들에게 암울했던 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성들이 말 그대로 알고 싶고 교육에 대한 접하고 싶고, 열망.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그 작은 순회 공연에 그 지역마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알렸을까? 금강경 선생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 내용. 네, 그래서 이거 이게 정말 예.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지역 순회 강연을 했던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사실. 뭐죠? 하나는 너무 지역 궁금해지는데? 거점에서 진짜로 이제 서울 경성뿐만 아니고 수많은 이제 여성들을 만나서 실제 개몽하기 위한 거. 첫 번째 이유였겠죠. 네. 두 번째는 네. 결국 이제 지금까지 강습소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잖아요. 이거를 이제 학교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저보고 학교를 만들어.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모금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하. 강습이나 강연 참가비가 아하. 모금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모금을 하십니다, 이 시기에. 맞습니다. 몇백 원. 물론 이제 1,000원까지는 안 됐지만.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1921년에.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여자 교육회 만든 지 1년 됐을 때. 네. 1년 됐을 때 이제 본인이 그 회고를 해요. 1년 활동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참일이사의 그 소감은 1주년 맞이. 네. 사업 1주년 맞이죠. 그 여성교육. 시부모와 남편에게 몸이 매어
비록 무엇을 좀 배우고자 하는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었던 가정부인들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 나가는 것이 제일 기쁘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1921년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도 여전히 그렇죠. 시의성 있는, 저는 심하게 말하면 현재까지도 시의성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879년생이십니다 지금.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렇죠. 저 예전에 2000년, 2010년 좀 지났을 무렵에 의정부 YMCA에서 한번 카메라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우리나라의 시집온 다문화 가정 여성. 근데 심지어 필리핀에서 온 여성 한 분은 강의 첫 시간 듣고 끌려나갔어요. 남편한테. 이런. 옛날 완전 옛날 조선시대인 줄 말도 안 알았어요. 되는. 근데 거기 오신 분들 중에 물론 국적 차이가 있지만 클릭과 더블 클릭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분이 있으실 수 그럼요. 있어요. 네. 그럼 꼭 이거를 잘 듣고 남편에게 들려주십시오. 좋네요. 네. 네. 근데 한국 남자 똑같습니다. 근데 또 그 21년 동아일보에 또 이렇게 이제 기고했던 글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왜 여자 교육에 집중하느냐. 의외로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육은 수레와도 같은데 지금까지 한쪽 바퀴로만 가지 않았냐. 남자 교육만 하지 않았냐. 네. 여자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이제 20년대에 쭉 이제 활동을 하셨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23년 45이 되실 때 이 야학 강습소를 드디어 근화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만드십니다. 학교로. 근데 3년 만이에요, 이게. 야학 열고 3년 만에. 이분이 사업가적인 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제 해방 후의 회고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차미리 이사를 회고했던 어떤 분의 글을 보면은 이 사람은 교사였고 학교 소사이기도 했고 경영자기도 했다. 경영을 지금 이 정도면 엄청 잘하시고 3년 만에 지금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기획하는 것, 잡일하는 것, 경영하는 것 다 하신 거예요. 슈퍼네. 멀티네, 멀티. 그 학원에 혹시 경영학과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있었겠나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강습소 야학 하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말 그대로 전국적인 네. 뭐랄까요 순회 강연 네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그 자신이 꿨던 것들을 전국적으로 이제 설파하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속에서 이제 일정한 기금도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네. 그렇죠? 거기에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이제 모이게 되고 그런 힘들이 이른바 이제 강습소를 이제 학원으로 학교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게 된 주된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토대가 돼서 맞습니다.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필요로 했던 것을 앞장서서 하신 분인 거죠. 차미리 선생님은. 네, 정확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2년 뒤에 1925년이 되면은 아예 네. 근화 여학교로 이제 정식으로 승격을 해요. 이게 덕성여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덕성여대의 근간이 기원이라고 이거예요. 근화 여학교. 네, 근화 여학교가 덕성여대의 덕성재단의 이제 사실상 근간이고 물론 네. 더 멀리 보면 1920년 조선여자교육회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꽃이지만 네. 그렇죠. 이화, 네. 배화, 그다음에 근화. 근화. 네. 근화 뭔지 아시죠? 근화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꽃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그 예전에 이미 조선 시대부터 네. 한반도를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의 강토를 근역이라 불러요. 근혁. 네, 근역. 이 근역. 네, 근자가 박근혜 할 때 근자예요. 맞아요. 무궁화 근자. 이름을 세게 지었네. 무궁화 근자예요. 네. 그리고 역은 지역할 때 역자고. 그러니까 무궁화의 무궁화 땅인 거죠. 땅. 무궁화 땅. 그래서 근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국화를 뭐로 할 거냐 네. 논의가 분분했지만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무궁화로 된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화 여학교로 이렇게 지은 것도 그 안에는 뭐 차미리사의 그런 태도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민족 독립 식민지에 대한 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화라는 말이 이제 70년 한국에서 1970년대부터 좀 안 좋게 쓰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요? 왜냐면 또 지금 저기 감옥에 계신 네. 분이 그때 근화 봉사단 만드셨거든요. 70년대에.
그렇군요. 지금도 있을걸요. 근화봉사단 2010년대 만들어진 조직 어쨌든. 네. 네. 어쨌든 근데 이 당시에 근화 여학교가 1925년에 생겼다는 거. 503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 아 전혀 없다는 거. 전혀. 전혀 1도 없으시군요. 없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금강경 선생님이 이따 경영학과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이 근화학교에서 했던 교육들을 보면은 네. 이분의 딱 스탠스가 뭐예요? 차미래 선생님이 세상을 어떻게 봤는가? 음. 물론 이제 보통과도 있었어요. 보통 교육을 했던 네. 보통과도 있었지만 보통 교육이란 뭐 글쓰기 뭐 그러니까 아니, 일반 아까 학교. 말도 초등교육을 하고 네. 일반 보통 학교. 교육을 받으면 중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등보통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이후를 그렇죠, 진학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교육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학교를 운영하실 때 우리는 이제 학교 들어갈 네. 때 입학 연령이 있고 입학 시즌이 있잖아요. 네. 이걸 없앱니다. 학교 운영할 때. 아 그러면 뭐 입학 그러니까 연령도 나이와 시기에 상관없이 여성들 중에 배우고 싶으면 와라 학교에. 네. 언제라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예. 어떤 나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실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25살, 30살에 보통과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는 건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을 일이다라고 차미리 선생님이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 근데 이게 그런 보통 교육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특별과라는 걸 또 만들어요. 특별과. 특별과가 이제 음악과, 아 사진과, 사진과. 어학과, 아. 기획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보통 교육 말고도 네. 되게 현실에서 사용할 수 예체능 있는 교육이 맞죠? 네네네. 어. 그러니까 아니, 직업교육. 직업 그렇죠. 교육. 바로 배워서 경제적으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내지는 독립할 수 있는. 그 이 사진과 운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진과 교사가 이 당시 이제 경성에 있었던 유일한 여성이 운영하는 사진관이 있었거든요. 아. 이제 그분이 교사로 온다던가.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하셨던 분이 차미리 선생이에요. 배우고 바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융합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러네. 실제 바로 할 수 있는 네, 것들을 네, 네, 아주 적극적으로 학교 안에 담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현실적인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데 이 학교가 네. 이 당시 욕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사실은 조선 남성들한테. 그러겠죠. 왜냐면 이거 예를 들어서 집에 가정주부가 배우러 갈 때 남편들이 하는 말은 니네가 기생이야? 왜 대낮에 얼굴 까놓고 돌아다녀?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아니면은 저기 다 어차피 남자들한테 버림받은 여자들이 가는 데다. 오. 소박대기. 네, 소박대기. 아. 소박대기 학교라는 그래서 별명이 있었어요. 이 학교가 사실은. 아. 근데 그건 그 당시 조선에서 우리는 보통 식민지기를 얘기할 때 다 민족적 차별만 하지만 조선 남성들이 봤을 때 여성들이 대낮에 교육받는 걸 되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네. 뭐 대낮도 그렇고 야학도 그렇고. 그렇죠. 그게 그럼 입장이 다른가요? 그 왜 이화 학교처럼 어린애들이 가는 학교, 여학교와 이렇게 나이 많은 주부들이 가는 학교는 그 서로 바라보는 뭐 시각이 달랐을까요? 물론 그 신식 교육을 받는다면 해서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근화학교가 갖는 특징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대가 다양했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근화학교가 세워졌을 때 그 당시 평가로도 네. 그 여러 여학교들이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다른 여학교들은 대부분 선교사에 의해 세워져요. 아. 같은 신식 교육을 받아도. 예. 네, 네. 근데 여기는 정말로 20년대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죠.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성들이 직접 모은 돈으로 만든 여성들의 학교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실용성이 강한 학문, 그러네. 더 여성들을 위한 학문, 현실적으로. 네. 조선의 여성들이 원하는 바 그리고 또 그거에 참리사를 비롯해서 당시 이 근화 여학교를 네. 주도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문제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나타난 거고 그래서 참리사의 어떤 뭐랄까요 제 1세대 신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 20년대부터 새롭게 나타나는 신여성하고는 확실히 다른 면모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되게 저는 좀 뭐랄까요 뭐 어떤 호불호를 갖거나 뭐 높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낮게 평가한 거를 네. 떠나서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참미리사는 직업 학교를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이제 가정 그 부인들이잖아요. 네. 결혼한 네. 그런 그래도 나이도 있고 하는 그런 여성들이 실제로 어떤 지식을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접한 것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적 네네네네.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시했다라는 네네.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 네.
여성의 독립적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네네. 요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측면에서 여성도 남성도 모두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되고 교육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다른 하나 이른바 뭐랄까요 자유연애, 네. 예, 요런 어떤 뭐랄까 섹슈얼리티나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아, 차미리 선생님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 여성들은 정조와 오. 여성들의 어떤 정조관념이 아주 투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히 높이 평가하고 했던 것에서 약간의 이제 그 20년대에 나오는 네. 신여성들과는 조금 다르다. 좀 다른. 예. 그리고 그건 저는 두 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조선 유학적인 네. 유교적인 관점에서 여성들에게 정조를 강조하고 막 했던 그 연려 이런 거 강조했던 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다른 하나는 기독교적인 보수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네네. 어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여성의 도덕,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정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딱히 뭐 유교적인 네. 것만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야기할 수 네. 있지 않을까. 1920년대 아까 네. 말씀하셨던 야학을 한참 하실 때 네. 학교를 세우고 이맘때 분위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이미 이제 해외에서 서구에서 일본을 경유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유연애라던가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윤심덕.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신여성들 관련해서 실제 이런 게 가십성으로 엄청 많은 기사에 나오거든요. 누구랑 누구가 이제 바람이 났다든지 뭐 누구가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가십으로 다뤄지고 동시에 조선인 남성 엘리트들이 엄청나게 그걸 공격합니다. 20년대가 되면. 그래서 이제 20년대가 되면은 저희도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처럼 그 남성 지식인들이 허락한 좋은 신여성과 아니야 니네 대바라당 까졌어라고 하는 나쁜 신여성으로 남자들이 구별짓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차밀이사가 있었던 거고 또 그보다 훨씬 후배 세대인 신여성들 그룹이 또 있었던 건데 한국 남성들은 참 안 변하네요. 그렇죠. 그런 면이 오랜 세월 참 변함없군요. 근데 또 차밀이,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역사적 인물 볼 때 또 그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다 한계가 있죠. 다 좋은 것도 있고. 네. 근데 차밀이사, 제가 아까 맨 앞에 나이를 말했던 거는 네. 결국에는 우리 아까 말했던 그 도봉 3사잖아. 네. 아니 20년대 활동했던 그 신여성들보다 17살 이상 많단 말이에요. 어른이죠.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이때 시대는 또 1, 2년이 엄청 큰 차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차밀이사 선생은 본인도 많이 흔들렸던 분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본인도 아주 근대적인 신여성과 아주 보수적인 뭐 유교적 보수든 뭐 기독교적 보수든 그 사이에서 많이 흔들렸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화들을 몇 개 보면은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우리 아까 그 강습 돌았다고 그랬죠. 네, 전국 네, 순회 강연. 네. 근데 전국 순회 강연을 할 때 본인이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은 기획자야. 네. 누굴 딱 데려와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 여성이 와서 딱 강연을 할 때 오늘 자유연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막 씁니다. 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하면 안 돼. 이랬던 모습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정조를 중요시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런 일화도 있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도 본인이 아까 유학 갈 때 딸을 두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네. 눈에 밟혔겠어요. 그러네. 근데 딸이 유학 중에 본인 유학 중에 딸을 잃어버렸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집에서. 근데 나중에 찾아요. 네. 나중에 찾는데 한참 뒤에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굴 곰보 자국 보고 딸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본인이 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나중에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합니다. 또 유학하면서.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가슴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개인사가 있네요.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엄청 강조하는 캐릭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신여성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79년생입니다. 근데 이제 강화도 조약 3년 뒤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왜 이런 비교를 하냐면 이 후배 세대인 신여성들 중에서도 독신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교가 된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는 결국에 그 세대의 차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분은 근데 저는 앞에 도봉 3사자 할 때도 느꼈던 거지만 되게 좀 현실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네. 그러니까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것. 네, 네.
현재 중요한 걸 한다. 뭔가 이게 그러니까 엄청 대안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이분은 신여성들 입장에서 너무 보수적이야. 그러네. 근데 조선 남자들이 봤을 땐 또 발라당 까진 거야. 그 중간에 위치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뭔가 아니 제가 지금 롤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정에 그 다음에 가부장적인 상황에 얽매여 있었던 이미 결혼한 여성들, 네. 그 여성들에게 어쨌든 뭐 직업 교육을 한다라는 것 자체.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이제 밖에 나가서 어떤 지식을 접하고 네. 기술을 접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그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잖아요. 네네. 그게 얼마나 당시 이제 보수적인 남성들한테는 눈에 가시죠, 눈에 굉장히 가시죠. 불온한 그렇죠. 되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선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분이 저는 현실주의로 또 느꼈던 게 본인이 실제 직업과 이제 실용적 학문을 강조한 것도 맞지만 네. 1930년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네. 학교 세워진 지도 거의 8년, 10년 돼 가잖아요. 네네네. 이때가 되면은 기존에는 가정 부인들이 많았다면 네. 학생들 중에 네. 이제 정말로 나이가 많은 미혼 여성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학생들이 네. 졸업을 하고 나면 이 당시 어쨌든 그 식민지 조선의 네. 상황에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업 교육을 더 강화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나이가 많이 찬 미혼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34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32년부터 준비를 해서 34년이 되면은 아예 학교를 근화 실업학교로 바꿔버려요. 참 교육자이면서 참 경영자네요. 맞습니다. 아, 두 가지가 근데 대단히. 그거는 그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업 교육이나 직업 교육에 대한 어떤 기존에 해왔던 강조했던 부분도 있지만 당시 총독부 입장에서 30년대에 여성들이 일반 보통 교육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푸시를 가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면에서 일정한 타협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타협이라고 하는 게 네. 그것에 뭐 이렇게 빌붙어 가지고 뭐 그렇죠.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 학교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여성 교육을 하면서도 그렇죠. 기존의 어떤 직업 교육이나 실업 교육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네. 정식 학교로 총독부에 등록이 돼 있으면 총독부가 법규를 바꾸면 네. 푸시를 가하면 거기 또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측면이 그렇죠. 있어요. 어느 정도. 학교라는 거를 그렇죠. 운영하는 학교를. 과정에서 그 학교에서 교사는 나와버리면 되지만 학교라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규칙에 맞춰서 또 네. 이제 움직여야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자의 요소가 저는 그나 같이 있다라고 실업학교로 생각해요. 갔다.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업학교로 가는 거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33년에 네. 33년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고등과가 없어지고 실업과가 설치가 되고 34년이 되면은 근화 여자 실업 학교로 이제 다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실업학교, 여자 실업학교로.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 안에서도 근데 나름 그 학교 이름이 근화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무궁화. 그래서 뭐 수놓는 수업이라던가 뭐 이럴 때도 이제 무궁화를 계속 수놓게 한다던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총독부 학무국에서 푸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민족교육 같이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교 이름을 강제로 바꾸려고 해서 푸시가 들어와서 네. 38년 네. 본인이 60세 되셨을 때 야, 이미- 해방전에 이미 이미 60환갑이시네요. 60세. 학교 이름을 이제 근화학교에서 덕성으로 바꿉니다. 오늘날 덕성여대라는 이름은 사실 38년에 생긴 거예요. 덕성. 그러니까 근화라는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덕성여대 근화학교로 다시 개칭할 생각 없나? 근화여대로. 5035가 살짝 헷갈릴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근화로 해버리면.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다가 근데 이렇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다시 2년 뒤인 1940년에는 이제 겨우 물러나게 됩니다. 학교 운영에서. 네, 조선총독부 이제 학무부에서 계속 푸시를 한 건데, 네. 결국에 이제 뭐 여러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무궁화 같은 거 이제 자꾸 강조하니까 그 베일 분자 양성한 학교 아니야, 니네? 일본을 배척한다. 네, 배척하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뭐 치거 봉독을 못 하니까 너는 교장이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부분 볼 때 저 약간 다른 생각도 들었던 게,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민족 교육의 문제와 네. 조선총독부의 문제지만 이분을 제가 앞에 말 안 했지만 이분이 청각장애가 있으셨어요. 왜냐면 그 앞에 중국역 잠깐 힘들게 갔다 그랬잖아요. 화물선에. 네. 그 중국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때 열병을 심하게 앓아서 귀가 거의 안 들리셨다고 그래요. 이미 젊은 나이 20대 때부터.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의지적인 여성이에요. 맞아요. 네. 정말. 이때 당시에 장애가 있는 여성이셨는데 이런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면서도 계속 그걸 이어나갔다는 건 정말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이 핸디캡이 되게 많았던 인물인 건데 같은 시대 인물들 중에서 근데 저는 물론 그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미화할 생각은 없지만 그럼에도 참 인간으로서 볼 때 이분의 삶은 정말 존경스럽다. 그 엄청난 어려움들이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청취자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낙인들과 상처들과 한계와 그러네. 그런 거 속에서 지금까지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쭉 이어오신 거거든요. 뭔가 이분 이야기에는 드립을 치기가 좀 힘드네요. 왜요? 네, 뭔가 대단히 입지전적이고 그냥 이거 존경할 만한. 그래도 완벽한 인물은 아닙니다. 존경할 인물인 물론 거지.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리고 다른 데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차미리사는 일본어를 못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일제시대를 살았는데? 아니 보세요. 그 어렸을 적에 청각장애를 앓으셔서 중국, 뭐 미국 영어는 또 어떻게 다 커서 보셨지? 그 미국 유학 갔잖아요. 네. 그래서 왔을 때가 이미 30대니까. 30대니까. 그때 일본어 교육을 뭐 따로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네. 이미 그때는 30대 때 어학 배우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리고 이때는 피교육자가 아니고 교육자거든. 이미 포지셔닝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직업응도. 예, 1930년대에도 계속 총독부에서 눈에 가시 꼴배기 싫은 일본어도 안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기들로 대화가 잘 안 돼. 원래 조선에서 좀 배운 엘리트들은 적어도 일본어 정도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안 돼. 말도 더럽게 안 들어. 맨날 근화학교고 뭐. 그다음에 그래서 뭐 교육자가 지금 천황이 말씀하신 치거를 봉독하는 교육 치거를 니혼고로 읊조려줘야 되는데 말해줘야 돼.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계속 교장 사퇴하라고 압박해서 결국은 교장에서 그렇죠. 나온 거예요. 이게 아마도 그러니까 좀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진짜 배우고 싶었어도 그러니까 일상을 위해서 사업하시려면 배우고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저희 그 그렇죠. 팅커맨 선생님이 독일을 2년을 갔다 오셨어요. 아, 상당히 그러세요? 넘어서. 근데 네. 독일어를 못 하세요. 아, 진짜? 그만큼 어학이 힘듭니다. 구텐타? 이런 거. 갑자기 확 실감되네요. 네. 30대 중반에 가셨거든요. 이게 저랑 비슷하네요. 네. 또 독일로 유학 간 곳이 또 한국학과가 있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변인들이 다 한국어를 쓰세요. 그래서 전혀 독일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한국은 독일 친구한테 전화 올라갔더라고요. 형, 나 한국 왔어. 다시 만나야지. 술 한잔 해. 이러면서. 네. 글로벌 한국입니다. 정말. 어쨌든 이분은 이제 40년에 학교에서 물러나시고 이제 해방 때까지는 이제 크게 두드러진 활동은 없다가 이때쯤 도봉구 오셔서 땅 보고 다니셨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때 오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삼사자와 유사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아까 38년에 쫓겨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압박 속에서 결국 이제 40년에 완벽하게 이제 네네네, 쫓겨나긴 맞습니다. 하지만 네. 비슷한 결국 그걸로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 5년. 예, 마지막 5년 내지 그러니까 7년. 중일 전쟁 이후에 네. 대다수의 조선인 엘리트들이나 이런 학교의 운영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인 친일 내지는 네. 소극적인 친일로 이제 협력으로 네. 빠져 들어가는데 차밀이사는 결국은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해방이 네. 됐을 때 당연히 해방 이후에 여성들도 이제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제 여성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뭐 이런 것에서 조직도 만들고 네. 정치 활동을 네, 이제 맞습니다.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차밀이사는 꿀릴 게 없는 거죠. 꿀릴 게 말빨에 없는 거죠. 쓰는군요. 네. 아시다시피 이화의 김한란 네, 뭐 그렇죠.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나이는 이제 나이가 많이 되셨잖아요. 네. 이제 60대 해방되셨을 때문에 때 이미 가장 이제 뭐랄까 어른으로서 네. 여성계의 어른으로서 가장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
그 해방 전 한 5년 이 정권 가장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많이 돌아서는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돌아서는 이 시기에 삼사자들이 도봉에 와가지고 핑계를 댔던 게 보통 이게 아파서인데 그렇죠. 그거보다 한참 누님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뻘이야. 네, 그러니까 누님이라고 해도 안 사실은 돼. 아픈 어머니 핑계도 뻘이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굉장히 노년이기 때문에 아 나 못 가요라고 하면 대충 알아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나 좀 누워 있어야겠어. 네, 근데 이분이 근데 그러면서 되게 왕성한 전 현실주의자로 또 해방 후에도 느낀 게 해방 후에 이분은 당연히 이제 딱 또 교회 출신이시고 민족주의 활동을 하셨으니까 우익계 단체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여성 단체 중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하죠. 이건 내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흐름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찬탁 반탁 논쟁이 있을 때 46년 초반까지는 반탁 운동 진영에서 우익계 여성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또 한 번 바뀝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진짜로 재밌는 분이라고 느낀 게 이 식민지기에도 계속해서 여성의 직업교육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47년도에 이제 막 본인이 참여했던 대회라던가 이런 거 내용들을 보면은 네. 야, 그러니까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그 식민지기에 우리가 여자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이랬는데 그거 다 식민지 때문 아니었냐. 이제 진짜 독립된 조국을 일하려면 치마 벗고 저고리 벗고 나와서 우리가 진짜 독립된 조국을 위해 일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 실용성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란 측면에서는 앞시기와 공통된 측면을 보이면서도 네. 독립된 조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분단된 조국은 아니다. 그래서 46년, 47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네. 좌익기 여성운동을 하십니다. 예? 야 황감 넘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건 좌익인데 사회주의라고는 그게 말하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남북 분단을 반대하는 네. 당시에 이제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저 약간 김병로 선생보다 조금 더 나아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전에 나갔으니까. 왜냐면 이분이 그 민주주의 민족전선에서 네. 물론 여기 중도 좌파들도 있고 이제 뭐 좌파들도 있는 그런 그룹인데 그 민주주의 민족 전선에서 그 3.1절 2주년 기념식을 합니다. 47년에. 네. 근데 여기에 임시의장 8명에 들어가요. 차미리 선생이. 아니, 지금 70이세요 나이가. 근데 이때 같이 그 임시의장을 하는 사람들 인물 보면은 허헌, 박헌영, 여운영, 김창준, 김원봉, 김지전, 유영준 아니, 뭐 한참 그리고 선배인데. 차밀이사. 그러니까 이 정도급 레벨로 이미 이때 자리매김을 하셨다는 혹시 제일 거죠. 누나는 아닌가요?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분들 나이로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이야.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지금 나이가 꽤 있으셨기 때문에 그 네. 몸도 좀 더 불편한 것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뭐랄까요 원로 여성계 원로급, 언론에 네, 여성계 상징. 언론. 맞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했던 거고 뭐라고 보면 그러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여성계의 나이가 많은 원로기도 하고 아까 이다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절하지 않았던 여성계 원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파로 시작을 해서 중도파적인 네. 모습으로 이제 네네네. 변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분단이 이제 가시화됐을 때 분단에 대해서 반대하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통일된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지향을 이제 표출을 했고 그 성명서에 네. 그 성명서에 48년에 통일정부 수립 호소 문화인 108인 성명. 108인 성명에 차밀이사가 이름이 들어가는 근데 거예요. 이미 이때 70세예요. 48년에. 그러니까 정부 수립할 때 70세야. 그래서 그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 최은이라고 일제시기 여성 기자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유명하신 분인데. 최은희? 네. 네, 맞아요. 최은희 기자. 그리고 김환란. 음. 이들 이쪽 여성들이 이 보건 이쪽 조직을 만들어 보자. 협회 같은 걸.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최은희하고는 인연이 있었어요. 기자니까. 차밀이사하고. 네. 차밀이사 이름을 거기다 올린 거예요. 회장단 이름으로. 뭐 동의 위원장 없이. 이름으로. 네, 차밀이사를. 그게 신문에 이제 몇 번 나니까 그게 47년 8년 이때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분단이 이제 좀씩 보이는. 그때 차밀이사가 대놓고 네. 신문 광고를 냅니다. 신문 광고를. 네. 뭐라고 내냐면 나는 거기에 이름을 올린 적 단 한 번이 없고 수차에 걸쳐서 분명히 아니라고
뜻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문에 그런 위원장에 자기 이름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좌시할 수 없다. 요즘 같으면 페이스북에 올리면 될 텐데. 그러니까 요즘 신문 식으로 광고를 말하면 그런 거죠. 굉장히 잘 나가는 우익 여성 엘리트들이 뭐 하나 만드는데 이제 신문에 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차밀이사와 함께한다. 네. 그랬더니 차밀이사 선생이 그 신문에 다시 공고를 낸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들과 함께한 적이 없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른바 단독 정부 수립, 특히 이승만 우익들과 결합되어 있는 이른바 여성 단체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차밀이사는 아니다. 네, 일정한 거리를 두셨던 거리를 거죠.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차밀이 선생이 결국에 이제 55년이 되면은 네. 77세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도 이제 남겼던 말을 보면은 네. 이제 내게는 한 가지 한이 있다. 온전한 독립을 못 보고 죽는 게 한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죠. 생각해 보세요. 45년에 이미 해방은 됐어요. 보통 사람들이 네. 생각할 때. 그러네. 근데 55년에 돌아가실 때 나는 온전하게 독립된 나라를 못 보고 죽는 거다. 이 말은 분단을 온전한 독립으로 보지 않았다는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네요. 그 모습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쌍문동에 이제 묻히시게 그렇죠. 됩니다. 예, 자기가 묻힐 장소를 스스로 고르셨다고. 진짜? 네네네, 그럼 맞습니다. 40년도에 김병론 선생님하고 연락해서 만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양계장 근처인가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근데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거 궁금하긴 해요. 왜 쌍문동으로 정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근데 확실히 덕성여대 경영에서는 40년 이후에 쭉 빠지신 건 맞아요. 그 이후에도. 빠졌다기보다는 사실상 밀려난 거죠. 근데 해방 이후에도 복귀하시진 않고. 복귀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우리 어른 이렇게 좀 그렇죠, 올리긴 그렇죠. 하지만 재단 실제, 이사 쪽은 아니고 이사장은 실제 아니거든요. 실제 운영에서는 배제돼요. 실제 이제 이사장은 이제 지금 그 현재의 박씨 재단 집안에서 라인.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덕성여대 이미 재단에서 네. 1932년부터 쌍문동 일대 땅을 매입을 했어요. 조금씩. 진짜? 네, 32년부터 이미 매입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신임 이사장 부부들의 별장으로 쓰려고 이제 매입을 했다가 조금씩 넓어지다가 네. 말 조심하세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인근에 그러니까 네. 55년에 돌아가시니까 이미 학교 땅도 그쪽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서 근데 또 시너지가 생겨서 어차피 학교 땅도 있고 차밀이사 선생 묘소도 있고 하니까 쌍문동 땅을 60년대 70년대 학교가 계속 매입을 합니다. 덕성여대에서. 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좀 더 자세히 보면 상계동 땅도 매입을 하는데 네. 양쪽으로 같이 있었죠. 상계 갈까 쌍문 쌍문 갈까 하다 이제 쌍문으로 온 거죠. 예. 어쨌든 뭐 그래서 차미리 이사 선생님에 대한 생애는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물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그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개인으로서 완전히 이제 그 정조관념 그러니까 여성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굳이 드리는 건 이제 정조관념 말고도 소위 이제 따옴표 치고 그 당시 신여성들이 허영과 사치에 있는 걸 엄청 비판해요. 이분이 또.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시대적 한계라기보다는 네. 기독교적 보수성에 네, 기반한 그러니까 거 기독교적 아닐까요? 보수성에도 유교적 보수성에도 일정한 보수성이 있었던 분인 건 맞고 근데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의 힘으로 여성들이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 유일한 분이라는 거.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엄청나게 이제 많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을 강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일제 말에도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어쨌든 자신을 변절하지 않았던 여성계 원로로서 계셔 주셨다는 거. 그게 또 해방 이후에 본인의 소신에 맞춰서 활동하셨다는 거 등등을 보면은 덕성여자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사는 분들까지 이 학교를 바라볼 때 이젠 다르게 봐야 됩니다. 존경할 만한 분인 거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신 분이라고 평가해야 되는 게 맞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일정 한계를 넘어선 거 맞죠. 네. 그냥 조선 남자들 생각하면은 그 가부장적 분위기라던가.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강화도 조약 이후 3년 있다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죠. 네, 그런 분의 어떤 삶이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대단히 진보적인 삶을 걸어오신 분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신여성들 내에서도 그 얘기는 해요. 이분이 보통 신여성은 우리 1910년대, 20년대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을 그 당시에도 광희, 융희 시대의 신여성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대한제국기를 상징하는 신여성이다. 네. 이미 해방 전에 그런
광무융이. 네, 광무용이 시대의 신여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미스터 선샤인을 총이 아닌 이른바 이병헌의 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멋있다. 네, 그러니까 그 여성 주인공의 어떤 독립과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도 있지만 동시에 조선의 여성으로 태어나서 파란만장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길을 헤쳐가시면서 동시에 끝까지 조선의 독립이나 그다음에 여성의 독립 이런 것들을 계속 줄기차게 밀어붙이셨던 그러니까 이 근어학교 교훈이 있었어요. 20년대, 30년대. 근데 이 교훈도 딱 보면 너무 멋있어요. 살되 내 생명을 살아라. 생각하되 내 생각으로 하여라. 알되 내가 깨달아라. 깨달아 알아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상대방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강조하는 교훈이거든요. 자주적인 삶. 그러니까 알아도 배워도 생각해도 너 스스로 해라. 이분이 대중문화에 등장하셨던 적이 있나요? 어떤 그런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저는 것 이거 충분히 영화 그러니까. 할수 있는 충분히.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분 연구로서 등장한 게 2000년대 이후라니까요. 이거 한 번 정도 조만간 한번 나오겠는데. 드라마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길게. 저 이제 한상원 선생님 쓴 평전도 있고 이제 최근에 나온 그 페미니스트들, 그러니까 조선의 페미니스트들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식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신여성들에 비하면 훨씬 조명이 안 된 분이 맞습니다. 그러네. 어쨌든 그래서 덕성여대는 84년도에 그 도봉구 쪽. 물론 이제 도봉구로 옮기기로 한 건 72년 3년부터 준비를, 그러니까 엄청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준비를 72년 3년부터 하다가 이제 면접 심사하고 뭐 이제 학교 이제 정부 또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운동장 만들고 완전히 넘어오는 게 84년입니다. 근데 학교로 옮긴 건 79년, 84년 사이 5년이고요. 근데 준비는 이미 70년대부터 쭉 했습니다. 그리고 덕선여대 건물이 이뻐요. 캠퍼스 맞아요. 건물이 하나씩 들어서고. 김수근이 한 거거든요. 그런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고 뭐. 김수근이 물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건물은 이쁘게 잘 지어가지고. 뭐 당대 최고의 건축 사무소인데. 네네네. 그리고 또 평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평지가 갖는 강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도봉구에 그만한 들이 없었는데 그렇죠. 거기에 건물 짓고 어쨌든 덕성여대가 도봉구의 유일한 대학으로서 좀 더 스스로를 좀 이렇게 자리매김을 잘하고 민족 대학처럼 또 여성 교육의 산실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욱 잘했어요. 그러니까 더욱 잘해서 도봉고 유일의 대학에서 여성들의 스스로 힘으로 만든 유일했던 대학으로 기억이 되는 게 더 이제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는 저희가 또 함석헌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에 이은 역사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 역사잡담 도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다혁 선생님, 팅커벨 선생님, 금강경 선생님이 함께 하셨고 진행은 저 락PD가 있고 연출 출동 PD, 기획은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인문도시 도봉,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제작의 은행나라 마을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